제일 흔한 게 ADHD겠지만 오늘은 경계선 지능장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반년간 일을 했으나 동료 이름을 헷갈려하는 건 기본이고 항상 매장 구조를 까먹고 숫자 계산을 틀린다. 가능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 예.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이제 범죄 피해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폭행, 성범죄예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 경계선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평균의 범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양브로의 정신세계. 좀 나와요. 저 떼야 되는 건데. 아니야, 같이 해. 오늘은 현직 의사분을 모시고 네. 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귀한 분 모셨죠? 네. 좀 전에 같이 오프닝을 열어주신. 그렇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안나영 원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정신과 전문의 안나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청춘의국이라는 레지던트 생활 예능을 찍었는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정신과 의국 후배고 저희가 불안도를 이제 엔자이어티라고 하잖아요. 나영이에 대한 그 선배들의 평가가 쟤는 엔자이어티가 없다. 낮은 것도 아니고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배들이 막 푸시하고 갈구잖아요. 나영이는 이렇게 네 그렇군요 하고 웃고 있어요. 미소 짓고. 갑자기 뭐 그 시간 동안 참 대단하다 이 친구.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회식을 하고 나영이 그 병원 앞에 원룸에 한번 놀러 가는 다 같이. 그때 알았죠. 냉장고를 열고 소주병이 가득 차 있는 거 보면서 술로 쳤구나. 이 친구 말을 안 하고 소화를 정말 많이 했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뭐 저를 포함해서 정말 스테이블하다고 리스펙트했던 감사합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다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이러고 술 먹고 욕하는 거야. 이런 식이구나. 네, 우리 안나영 원장님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오은영 선생님 병원에서 5년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때 참 소화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지역의 병원들 하다 안 돼서 이제 다 오는 곳이 오은영 선생님 병원이었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환자들 보고 또 어려운 환자분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아정신과와 소아과를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소아과와 소아정신과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아청소년 정신과는 소아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떨어져 나오는 분과 중에 소아를 보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아는 정말 소아의 이제 내과적인, 외과적인, 유전학적인 그런 질환에 대해서 다루는 과가 소아청소년과인 거고 소아청소년 정신과는 정신과의 분과이다. ADHD가 좀 제일 많은 거예요. 예, ADHD 환자분들 많고 주로 이제 학교에 적응이 힘들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양떼분들이 네.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제 30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이 양육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 전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 중에서 뭐 제일 흔한 게 ADHD겠지만 오늘은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경계선 지능장애에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능 지수가 DSM 진단 기준으로 IQ가 71에서 84 범위에 있는 경우, 많이 알려져 있는 웩슬러 지능 검사 기준으로는 70에서 79의 범주 안에 있는 IQ로 평가되는 경우를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이걸 장애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지능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 몇 네.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12에서 14% 정도, 7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보시면 진짜요? 됩니다. 네, 그렇게 많아요? 꽤나 많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임상에서 심리검사를 꼭 해보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저랑 대화할 때는 뭔가 지능이 낮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실제로 경계선 지능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원인이 뭘까요? 경계선 지능이. 한 가지의 원인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생물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유전학적인 부분, 환경적인 어떤 영향들이나 복합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이제 정신지체 원인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선 지능을 좀 의심해 봐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일 처리도 느린 데다가 실수도 많고 기본적인 상식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마트에서 근무하는 30대 A씨.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반년간 일을 했으나 동료 이름을 헷갈려하는 건 기본이고 항상 매장 구조를 까먹고 숫자 계산을 틀린다.
가능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어느 포인트를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까요? 일단 동료 이름을 헷갈려 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 까먹고 틀리고 이제 부주의한 실수를 잘 한다는 건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는 ADHD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경계성 지능은 대뇌 이제 발달이 좀 미숙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전두엽의 기능도 같이 미숙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ADHD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아. 네, 지금 이제 주의력의 문제로 직장에서의 어떤 힘든 점들이 있다고 하시면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검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사례 같은 경우는 아까 양정 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 중에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경계성 지능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겠죠.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나칠 정도로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잘 믿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 20대 중반 여성 E씨 그동안 전과자 20살 넘게 차이 나는 유부남 걸핏하면 때리는 남자, 폭언은 기본이고 술만 먹으면 밖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던 남자들만 반복해서 만나게 돼도 항상 상대에게 헌신적이고 본인에게 해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다. 내가 해가 되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이 움직이는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경계성 지능으로 유년 시절을 보내왔던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충분히 받거나 이런 경험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애정에 대한 욕구나 관심에 대한 욕구가 큰데 나에게 이제 관심을 보여주는 이성이 있는 경우에 혹 하고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을 믿어도 되나 이제 이런 판단 없이 저런 상황들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섹슈얼하게 되게 활발한 관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좀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치를 또 확인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인정받거나 사랑받는 게 어려우니까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그거를 찾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이제 범죄 피해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폭행, 성범죄예요. 성범죄에 그렇게 자주 노출이 되는 그 피해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안나영 원장이 얘기한 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쁨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호감을 표현해도 확 믿어버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고 그런 행위까지도 나에 대한 애정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도 그렇죠. 보면은 뭐 이제 성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같은 경우도 상황 판단이 충분히 잘 안 되는 경계성 지능의 범주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그런 분들 콕콕 찍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저희가 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만한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ADHD가 많이 동반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집중력이 낮고 부주의한 실수가 많고요. 의심이 적고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동기에는 전반적으로 발달이 좀 늦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눈치가 없어서 지적도 받고 또래 관계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거나 배제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식, 규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제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소통을 하는 걸 힘들어하고 본인의 감정을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것들도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지하고 그거를 말로써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생떼를 부리거나 갑자기 과격해지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네. 눈치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눈치가 발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경계성 지능 분들은 이 SQ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계성 지능이 의심이 되면은 어쨌든 뭐 지적 장애가 됐든 경계성 지능이 됐든 우리가 발달을 도와주어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메꾸어 나갈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개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단 말이죠. 마치 그쵸. 암 환자를 초기에 발견을 해서 암 치료를 하는 것처럼 아주 어린 소아나 유아 시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늦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나 발견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적 장애로 진단하는 그 기준이 IQ 70 이하거든요. 71만 돼도 이게 장애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사실 이게 IQ가 69하고 71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치로 정하는 것도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그렇죠. 부적절한 것 같아요. 분명히 기능은 떨어지는데 혜택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빨리 진단하면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뇌 발달이라는 게 시냅스가 연결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또 쓰이는 쪽이 더 많이 쓰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빨리 발견해서 빨리 개입하면 그 친구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지적 기능 수준도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좀 더 일찍 받고 지적 그 IQ 검사를 했는데 뭐 언어 쪽이 좀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언어 치료를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받는다거나 좌뇌 쪽은 괜찮은데 동작성 지능, 뭐 이런 기술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회성 훈련이라든지 이런 행동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계선 지능이 의심된다 하면은 집에서 부모가 챙겨야 될 것들 그래. 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의 발달이라는 거는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이제 어림짐작하지 마시고 검사를 이제 받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 검사를 받고 하시면은 이제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한지를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도의 지적 장애도 훈련 가능한 장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성 지능의 친구들도 얼마든지 훈련으로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단추 채우고 뭐 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자극을 할 수 있는 자기를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써야 그쪽으로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경계선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평균의 범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경계선 지능이라고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아이의 어떤 부분에 도와주면 좋을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방향을 좀 빨리 정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겁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나 갔다가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 애가 지능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거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뭔가 의심은 되는데 걱정은 되는데 병원에 데려가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계셔서 미루면 미룰수록 안 좋거든요. 맞아요. 네. 경계선 지능으로 힘들어하는 혹은 힘들어하는 가족을 둔 네. 보호자분들을 위한 뭐 얘기가 있을까요? 경계성 지능이라고 이제 그 IQ 범주에 있는 분들을 명명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모르고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잘 하면서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2에서 14% 정도 높은 비율로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경계성 지능 때문에 오시는 경우라기보다는 다른 문제들로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이제 개발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회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최애 후배 안나영 원장님과 함께 네. 경계성 지능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런 게 있어라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이거를 SNS나 인터넷에서 장난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경계선 지능이라는 건 사실 정상 범주란 말이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경계선 지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를 놀리거나 아니면은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할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계선 지능을 둔 아이의 부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치료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도 애매한 부분이라서 네, 참 네.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더욱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때요? 오늘 나와봤는데?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봐서 네,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는 준비해온 거네요. 조금 생각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